실제로 침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중간에 추가적인 얘기를 중단했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뉴스 보도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참 간단히 드리고 끝낼 건데 일단 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쉬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굉장히 세게 내려갔고요. 닥스는 직전 이 저항선 지지선이죠 참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뚫렸습니다 아래로. 그리고 모스크바 지수 그러니까 러시아 지수는 보시면 직전 지지선도 깨고 10%나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직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곧 지금 정점에 달았죠. 다 달았죠. 추가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S&P 500 지수도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는데 장이 열리면 얘가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뚫렸다고 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러시아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3월 15일, 16일 날 그 연준에서 있을 회의 이 부분하고 어떻게 잘 혼합이 잘 표현이 그런가요? 혼합이 돼가지고 세게 밀려 내려가면 이거를 뚫고 거세게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음번 걸리는 라인은 이 상단이거나 이 하단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건데 결과적으로는 한 4천선 언저리에서 공방을 치는 이 깨지는 상황에 대한 이거 깨질까 말까를 공방 치는 그런 언저리. 그럼 그쯤에서 거의 뭐 한 20%까지는 안 갔고 15%는 넘은 수준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픈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계속 예의주의하면서 더 밀려 내려간다면 저점 타이밍을 다시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속보 나온 게 새벽에 2월 20일 오전 여기 보시면 푸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독립 국가를 승인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서울신문에 정현용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동부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그 독립을 승인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생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럽 외교 정책에서 한 뭐 브뤼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국제법 민스크 협정 존중하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 뭐 제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재를 하겠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기사인데 2월 22일자 바이든이 러시아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 지역 곧 제재. 그래서 이 뉴스 보도는 김경희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읽어보세요.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을 발동할 것이다. 이게 지금 러시아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함부로 러시아에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은 이 조지아 상황으로 보면 과거의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치안발리 조지아에서 내전 하여튼 여기도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있었던 이 남오세티아 전쟁 2008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역입니다. 이거 그루지아인데 지금 조지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 중에서 여기 지역인데 여기 분리주의자들하고 조지아하고 조지아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파지아와 함께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러시아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등 소수만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곳은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지아가 여기 점령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지아가 여기를 침공했다가는 러시아가 바로 대응하겠죠. 결과적으로는 독립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요번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돈바스지요. 지도상으로 보면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하고 있는 이 민스크 협정 보면 나오는데요. 민스크 협정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 마리우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 지역입니다. 이거 흑해고 요 지역이 이 조지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벨라루스 쪽에도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여기 경계 지역도 배치하고 있고 여기도 군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쪽에서 침공하고 벨라루스에서 북쪽에서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도 침공하고 전체 침공하고 크림반도에서 밀고 올라오고 이 행위는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얻을 만한 게 진짜 없어요. 제재만 된통 서방에서 받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거는 나토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 나토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완충 지역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충 지역을 계속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벨라루스는 이쪽에 이제 러시아하고 잘 붙어 있고 친러시아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걸 잘 하고 있었는데 나토 쪽으로 서방 쪽으로 붙어버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 보도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이 나토에 아직 가입할 생각이 없다. 하여튼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미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작을 해서 행보를 보였던 건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인가 천천히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나토에 가입이 안 됐고 나토 군사들이 여기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무기나 이런 것들만 배치를 해주고 그러면 나토에 지금 당장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토군 여기 바로 밀고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대치해서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든 서방이든 적정 수준에서 지금 뭐 물가 상승률도 높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피를 흘리게 될 거기 때문에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냥 단순 수습이 아니고 이 지역을 결과적으로는 조지아의 북부 지역 이쪽하고 동일한 형태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얻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 관계를 조성한 이후에 여기서 전쟁을 할 때 군인이 여기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사력 지원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러시아가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군사를 여기 요 지역만 밀고 들어갈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자꾸 이쪽에서 정부군이 들어오니까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요 지역에 한정돼서 군사 전략을 펼지 아니면 여기에 군대를 밀어넣지는 않고 알게 모르게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만 끝낼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저는 못하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침공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여기서 후방에서 싹싹 밀어주는 그런 조치는 취하겠지만 군대까지 여기 밀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경계를 넘어서면 제재 가능성이 오픈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가 독립군으로 선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 독립국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여기 독립국이야. 독립국인데 나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고 독립국과 다른 데를 침공했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아니다. 이러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당장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24일 날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푸틴의談判 얘기도 있고 이게 끝물인지 아닌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한번 또 어긋나면 상황이 좀 더 진행되겠죠. 상황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최악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동영상 촬영 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잊고 이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는 뭐 3배 넘게 2배 넘게 이렇게 올라간 정도지만 지금 유가의 상승폭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 석유 2,000원에도 기름을 넣고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경기를 다 망가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국이 자가격리도 무료 검사도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걸려서 많이 아프면 병원 가고 걸렸다고 해서 격리하지 마. 그냥 다 활동을 다 해.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형태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서방 지역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런 형태로 아니 갈 수 없을 겁니다. 서방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본격적으로 맞겠느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봄 지나고 여름께가 돼서 환기가 자유롭고 좀 더 상황이 호전되고 그러니까 정점을 치고 다 내려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거든요.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일간 100만이 넘었다는 뉴스보다 나왔더니 90만 여기는 통계치 90만 대가 나오는데 100만이 넘었다는 때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 10만 대, 4만 대까지 내려왔네요. 보니까 10만 밑으로 내려왔어요. 과거 거의 안정화된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름이 되면 사람의 활동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이 급등 추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협상을 양쪽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협상을 하고 그러면 제재도 일정 수준 거기서 일정 수준에서 그만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는 이제 긍정적으로 괜찮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WHO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 에 대한 확진자율이거든요.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뒤늦게 확산되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것도 3월 초 중반이면 정점을 찍고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름은 영국에서 말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그래도 좀 써라 이런 형태 정도까지는 남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부분이 참고할 만한데요. 어제 그 PMI 지수들이 나왔거든요. PMI 지수를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재팬 이거 일본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거는 놔두시고 여기 보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기대치부터 높게 나왔죠. 여기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 두 개 다 높게 나왔고 여긴 독일 제조업은 살짝 내려갔고 58.5로 기대치보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는 여기 보면 올라갔죠. 56.6으로 기대치부터 53점인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57.2 제조업이 근데 57.3으로 기대치부터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대치가 55.6인데 여기 60점으로 툭 튀었어요. 서비스업이 풀어주니까 기대치가. 그리고 전에 있었던 치보다는 뭐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살짝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럽 전역으로 놓고 보면 PMI 지수가 제조업 기대치는 살짝 내려갔지만 그 서비스업은 툭 튀면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체 종합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간 뒤에 경제가 순풍을 달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이런 패턴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니까 세상이 어떻게 막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뭐 쌩 난리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포감을 가지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상황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은 올 여름께가 지나면 과거 작년하고 또 다른 상황으로 상황이 개선돼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개선돼서 경제가 움직이는데 긍정적인 이슈를 보이게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추세적인 것보다는 러시아 사태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상황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세차게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있은 이후에 경기 확장의 후반부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준이 JP모건에서 9회 연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연준이 9번 올리게 되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9번 올리게 되면 그게 직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갔던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연준 기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황이 경점 끝자락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은 기준금리, 그냥 쉽게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때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정점을 지나고 수축 국면으로 조금씩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경기 확장이 굉장히 짧을 것 같다. 요번에 출구 전략이 있은 이후에 그 얘기는 계속 드렸죠. 그 의견은 정확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도 12월 달에 출구 전략이 있고 그 뒤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긴 기간 16, 17, 18, 19년도까지 4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물론 18년도에 세차기 한번 흔들리고 다시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세차기 18년도 흘러내려갔던 걸 빼고 나면 그때 흔들렸던 그런 부분을 약간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16, 17, 2년 동안 올라갔던 거거든요. 큰 문제 없이. 요번에는 그 정도 긴 기간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시장의 흔들림이 또 한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타겟은 올 하반기가 주식 반등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